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대전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현재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뭐 백북스 그 독서 운동을 벌이고 있고 현재 이제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피엔스 책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그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특히 이제 전쟁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과학 공부를 해가지고 인류의 그 진화 과정을 이렇게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이제 1부가 인지혁명, 2부가 농업혁명, 그리고 3부가 인류의 통합, 4부가 이제 과학혁명 이렇게 크게 네 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은 우주의 역사부터 지구의 역사까지 이렇게 한 138억 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게 고찰한 책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빅 히스토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그 물질과 이제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됐죠. 그리고 30년만 후에 원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생성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인류라는 것도 이제 탄생하게 되었죠. 그 38억 년 전에 이제 지구라는 행성이 등장을 했고요. 우리의 이제 그 삶의 터전이 된 거죠. 그리고 600만 전에는 이제 꼬리 없는 원숭이가 이제 유인원, 이 딸 둘을 출산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됐고 유인원의 조상이 됐고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50만 년 전에는 이제 현대 인류와 비슷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동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인원들이 도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 호모속이 유럽으로 아주아로 또 이렇게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주한 경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부에서 시작을 해서 동부 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고요. 그래서 호모 루돌펜시스와 이제 에르가스터라고 하는 족속들이 여기 그 동부 쪽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 북쪽으로는 이제 네안데르탈인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의 바로 전 인류죠. 그리고 저쪽 러시아 쪽으로는 이제 호모 데니소바라고 하는 족이 또 글로 이전을 하게 되고 북경 쪽으로는 이제 우리와 가까운 그 호모 이렉투스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호모 솔로엔시스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대형 사냥감을 이제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인간이 먹이 사슬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큰 그런 코끼리나 이런 사자, 이런 맹수들도 이제는 집단으로 사냥하게 됨으로써 먹이 사슬 정점에 인간이 이제 도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정복자에 비해서 인간이 너무 빨리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그 걱정으로 두 배로 잔인하고 어떤 동물보다도 이렇게 잔인하고 위험해진 그런 원인들이 바로 이 너무 빠르게 먹이 사슬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참사 중에 많은 수가 이처럼 너무 빠른 그 도약에서 유래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5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 동부에 드디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인류 진화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호모 이렉투스 때 직립 보행을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동물과 그 다른 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모 네르탈렌시스, 그러니까 유럽 그 지역에 그 거주했던 그 네안데르탈인들은 불을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주요 내용들이
인간의 그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언어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7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년 전에 등장은 했지만 북쪽으로 갔다가 네안데르탈인한테 정복을 당해서 그 멸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만 년 전에 다시 이제 그 아프리카 동부에서 등장한 호모사피엔스가 북쪽으로 이제 이주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으로 퍼지고 네안데르탈인과 이제 충돌을 해서 결국 네안데르탈인을 정복을 하고 현생 인류가 이제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지도가 2010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게놈 지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네안데르탈인의 그 DNA가 일부 섞여 있다는 것이 이 게놈 지도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동과 유럽에 사는 인구의 한 1 내지 4%가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인류 진화 과정을 보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큰 줄기를 차지하고요. 그 밑에 이제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 이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데니소바가 약간씩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게 점선으로 된 화살표 이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만 년 전부터 이제 3만 년 그 전까지 유물은 특징적으로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의 본격적인 이제 문화 그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배, 뭐 기름, 등잔, 활, 화살, 바늘, 예술품과 같은 이런 이제 그 물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이제 특징적인 것이 독일 그 슈타델 그 동굴에서 발견된 사자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렇게 생긴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그 뭐 사자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얼굴은 사자인데 몸은 사람 몸이거나 이런 그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생물들이 이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저렇게 목각 인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라는 것. 나중에 이제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를 만드는 능력이 인간에게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종교와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류의 3대 혁명을 첫 번째 인지혁명, 언어를 쓸 수 있으면서 그 상상의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인지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농업혁명이 이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5세기부터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인류의 그 현대 모습이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뒷담화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죠. 일상생활에서는 그 뭐 일이 끝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보통 뒷담화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는 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없는 이야기도 많이 지어내죠. 예. 그게 바로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 그래서 전설이나 신화나 그 신,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이 뒷담화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생겨난 하나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됐고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뒷담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부족 정신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유한회사, 그러니까 기업이죠. 현대형 그 산업 사회의 기업들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 다른 동물과 크게 차이가 난 것이 바로 인류 그 진화의 성공 하나의 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픽션을 이제 창작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 동물들은 그 DNA를 통해 생물학적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자기네 유전자를 전달하는데 인간은 그거 플러스 이런 뒷담화 능력, 그 문화 그걸 이제 리처드 도킨스는 이제 밈이라고 그러죠. 문화적 유전자를 가지고 또 하나의 유전자 그 후손들에게 선대들이 겪었던 경험이나 지식을 갖다 전달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례로 그 기독교가 그렇게 뭐 수천 년이 되도록 2000년 가까이 지금 우리 그 전 세계의 하나의 이즘으로 살아남은 것이 교황에서 교황으로 가톨릭 교회법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10세기 동안 살아남았고 그런 그 문화적 유전자가 우리 인간 생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인지혁명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업혁명을 상당히 인간에게 좋은 것, 우리 인류의 문화의 발달의 한 증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거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라고 하는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약 12,000년 전에 터키 남동부 그리고 서부 이란 그리고 에게 동부지방에서 이제 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원시 수렵 사회였죠. 그때는 다양한 음식을 그 인간이 섭취를 하고 그거를 천천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체 구조를 가졌었는데 이제 그 곡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 그 농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네랄과 이제 비타민이 이제 부족해지고 소화시키기 어려웠고 치주 조직에 이제 해로운 소수의 곡류만 먹게 되는 이런 이제 식생활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밀을 경작함으로써 이제 단위 토지당 식량 생산이 크게 늘어나니까 그 덕분에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그 종족 수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전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것처럼 그 진화적으로 보이겠지만은 개별한 인간에게는 과연 이게 유리한 건지에 대한 것은 의문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량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정치, 국가, 전쟁,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식량이 없을 때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항상 뭐 식량을 찾아다니기 바빴는데 그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음식을 먹게 되니까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뒷담화 능력이 커지고 이런 전쟁도 생각하고 뭐 예술 작품을 만들 생각도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90%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굿을 갖던 땀을 흘리며 땅을 가꾸는 농부였고 그들의 소수의 엘리트를 이제 먹여 살리는 이게 이제 국가 정치 이런 것들이 탄생함으로써 그 소위 엘리트 계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트 계층을 위해서 대다수의 인류들은 그 엘리트 계층을 편하게 먹여 살리는 하나의 노예처럼 전락을 한 것이 바로 농업혁명의 실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뭐 우리나라 왕조사를 봐도 그렇지만 그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트들의 이야기만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마치 인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의 질서라는 말을 하라리 교수는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뒷담화 능력, 언어 능력을 가지고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신화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신화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화가 발전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 하여튼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의 그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고 사람들은 그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사회적 결속력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BC 1776년 전 이때 만들어진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상상의 질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법전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마치 그 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유포를 함으로써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의 수십만 명의 그 힘을
그러니까 협력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매뉴얼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뭐 근래에 미국 독립선언문 이게 1776년에 제정이 됐죠. 이거를 가지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형성하는 하나의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수억 명이 그 하나의 그 독립선언문을 그 마치 신을 받들듯이 그거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 예는 이 외에도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상상의 질서였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상의 질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관습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상상의 질서의 한 예들이라고 유발 하의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상의 질서의 특징은 언제나 이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 상상의 질서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언제나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상의 질서에다가 상당한 권능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무한 권력을 가진 신이 만들어야 이 상상의 질서는 어떤 권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상상의 질서는 몇몇 사람이 공유해 가지고서는 이게 별로 그 가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서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인 거죠. 어떤 그 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런 새로운 그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종교를 많이 선교를 하고 그 유포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상상의 질서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물질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달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상의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거꾸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이 상상의 질서에 의해서 그 틀이 짜여지고 그 상상의 질서 안에서만 우리 욕망을 갖도록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질서가 우리를 다시 그 지배하는 하나의 이즘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의 질서는 보편적인 질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상상의 질서를 따르고 어떤 결속력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하려면 보편적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경제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 그리고 종교적 질서. 이제 경제적 질서를 대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이제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화폐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화폐를 가지면은 뭐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화폐를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그 세태가 이제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질서, 이 제국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지금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살아 있고 각 국들이 어떤 외교를 할 때 이 정치적 질서를 서로 누가 장악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 외교 전쟁이라는 것이 다 이 정치적 질서를 누가 소유하느냐 이거를 갖고 다투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교적 질서는 이제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그 하나의 그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을 그 같이 정신적인 유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종교적 질서죠. 그러니까 종교적 질서들은 초인적인 질서,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권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규범과 가치를 설정하죠.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10개라는 게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진리와 그 초인적인 질서를 설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보편적 질서를 더 넓게 유포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하는 노력을 종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울이죠. 그런 것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인간의 그 혁명은 과학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이 시작된 건 불과
500년 전이니까 한 1500년대, 600년대, 그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현대 과학이 그 기존의 전통 지식과 이제 다른 점은 현대 과학자들은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교, 그러니까 15세기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는 완전히 기독교 사회였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라는 상상의 질서가 대세이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중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모든 진리는 신에 의해서 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 신 앞에서는 모르는 게 없는 거죠. 신은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제, 그러니까 신부나 사제들이 그 신의 대리자로서 모든 사회 규범이나 윤리를 다 이제 통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외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인간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기꺼이 인정하기 시작한 게 이제 과학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중요한 어떤 인간의 표현 수단, 매체가 이제 수학이 됐고요. 그리고 관찰,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습성들이 이제 이때 과학혁명이 꽃을 피우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힘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새 힘을 획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과학 연구에 지금 많은 자금들이 투여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연구가 모종의 정치적, 경제적, 어떤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누군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연구비를 대고 그 연구는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연구 결과, 과학혁명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상상의 질서를 더 강화시키는데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뭐 식량난이 해결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노동 그런 장점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듯이 산업혁명, 과학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은 점점 더 노동량이 증가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그 시대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개별적인 삶은 인류 전체의 수준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개별적인 삶의 질은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의 해석이고요. 자, 이제 이 책을 보고 나면은 이게 뭐 이 비키 스토리를 다룬 책들이 이 사피엔스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것의 역사라든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의 특징은 일단 역사가가 과학 공부를 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그 다른 동물에 비해서 뛰어났던 점,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우수했던 점을 언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상의 어떤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모델링 이론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델링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인식해서 형성된 최고의 심상을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과정이다. 조금 그 용어들이 어려울 텐데요. 어쨌든 모델링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항상 그 자연을 어떤 관찰을 할 때 의도를 갖지 않으면 그냥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시내를 이렇게 걸을 때 많은 소음들이 들리고 많은 장면들이 스쳐가죠. 그렇지만 우리 기억에 별로 남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무심히 걸으면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지나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지 활동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의를 기울이는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사물이나 인간의 행동이나 뭐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 행정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물, 그리고 사물이 일으키는 현상들, 이런 대상을 이제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죠. 여기에 보면은 사물이나 현상을 감각,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5가지 우리 감각을 가지고 있죠.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 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파란 영역이 여기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정신세계입니다. 우리 인지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제 복잡한 그 인지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심상, 멘탈 이미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하는 그 상상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뇌 안에만 있지 아직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매체라고 그러죠. 언어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매체는 크게 두 가지 원시 언어와 문명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 인류가 가장 먼저 썼던 것이 이제 소리겠죠. 동물들도 그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시 매체들은 사람만 썼던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쓰는 매체들이 대부분 이 원시 매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라든가 제스처, 몸짓, 얼굴 표정, 그리고 이제 물질, 물건으로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때 그 장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구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물질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물질 매체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스코 동굴벽화나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보듯이 인간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림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제 원시 언어 이 네 가지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부분은 DNA로 타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할 때 그 나라 언어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손짓 발짓하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하면 또 이렇게 물건을 갖다 이렇게 배치하고 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가 이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 뭐 물건도 사고 뭐 어디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런 그 원시 매체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너무나 그 제한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문명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내고 이 말, 구술 문자를 그 구술 매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학식, 수식을 만들어내고 가장 이제 늦게 인간이 만든 자기 표현 수단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구술 언어, 그 다음에 수식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이제 문명 언어로 분류합니다. 즉 8가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심상을 밖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하나의 뭔가 인공물이 탄생하게 되죠. 이거는 뭐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다 포괄적으로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티팩트란 인공물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거 이제 하나의 가상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상상의 질서라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돼서 문서화되고 그게 뭐 언어로다가 이렇게 뭐 누가 연설을 한다든지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은 그게 하나의 이제 가상의 세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바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지구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게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이 모델링 이론하고 상당히 그 유사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론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델링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이런 심상을 만들어서 상상의 질서를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거는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확산이 안 되고 보편적 질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우리 뇌 안에 형성된 심상을 자꾸 밖으로 표출을 하는 즉 생산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뭐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그림 그리고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 뒷담화도 하고 이러는 것이 다 이제 이게 모델링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나와야 인류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런 그 대가를 또 그 개인적으로는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달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과학적인 뭐 용어들도 많이 들어있고
이거를 상당히 쉽게 유발 하라리 교수가 역사학자이다 보니까는 스토리텔링 하듯이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요. 이 책에 이제 독특한 또 역사학자로서의 관점이 잘 표현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우리가 보통 물리학이나 경제학을 할 때는 예측 모델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면은 이거에 근거하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학 공부나 경제학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앞으로 벌어질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 얘기를 그대로 했다면 별로 특징이 없었겠죠. 근데 이분은 독특하게 역사라는 것은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의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 맥락 속의 이제 결과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과정,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연에 의해서 그 결과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고요. 과거에. 근데 그 중에 누가 그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역사가 전개되고 그것이 연속된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유럽인이 어떻게 아프리카 지배하게 되었을까? 사실 인류의 조상은 다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인류의 조상이 나온 아프리카가 미개지인 것처럼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유럽이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먼저 발달을 해서 거꾸로 지금은 아프리카를 지배하게 된 것. 그게 필연일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이 사피엔스라는 책하고 바로 이어서 후속으로 나온 게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죠. 두 책의 그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살아남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여왔던 일들이 이렇게 그 지구를 정복하고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진화의 어떤 정점에 서게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다가 우리는 성공을 했죠. 이런 것들이 필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연에 의해서 선택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호모데우스에서 보면은 우리 이 책 앞부분에서 봤지만 상상의 질서의 하나가 이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놨는데 중세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신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인간을 오히려 그 옥죄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종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뭐 마녀 사냥을 당하고 종교가 오히려 인간의 그 덫을 씌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 신의 또 근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신의 그런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게 이제 근대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근대 철학도 마찬가지고 데카르트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그 인간성을 회복하고 신으로부터 독립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 주체로서의 그 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현대 철학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인간성이 이제 강조가 되죠. 그러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은 지구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체도 만들어내고 DNA를 복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신이 하던 일을 인간이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에 나왔던 이런 많은 동물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과학의 힘을 빌어서
책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학혁명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등장한 것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그 드론 이런 과학의 첨단 기기들이 우리가 그런 걱정들 많이 하죠.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직업을 잃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런 그 문명의 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지배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그게 다 인류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되면은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지배를 당할까 그런 염려를 지금 하게 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선택을 안 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그냥 막연히 보고 있고 그건 필연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왜 빅히스토리를 공부하는가? 뭐 그 E.H. 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현재의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형성이 됐고 우리의 문화적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는가를 이해해야만 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빅히스토리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 진화의 정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만물의 영장이니 그리고 이제 그 진화론을 설명하는 그림들 보면은 뭐 이렇게 기어다니던 동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일어나서 그 동물이 이렇게 일어서죠. 직립을 해가고 완전히 이제 현생 인류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마치 진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완성된 그러니까 진화의 완성된 작품이 인간인 것처럼 많은 책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그림들이 다 잘못된 거다. 인간이 진화의 정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이런 삶을 누리고 있을 뿐인 것이지 진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퀴벌레나 개체수로 따지면은 바퀴벌레 훨씬 많거든요. 개미라든가 이런 미물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제 하찮은 동물일지 몰라도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걔들이 다 진화에 성공한 겁니다. 들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오만함을 꾸짖는 것도 이 바로 빅히스토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들이 대부분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정의가 있는가? 우리는 그건 정의감을 부여하려고 하죠. 어떤 역사적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뭐 민주주의를 찾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건 사실 우리 인간적 그 측면에서 해석할 뿐이지 다 우연적인 어떤 선택의 결과가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발전이 개인의 복지에 기여하는가.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발전한다고 하는데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발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개별적인 인간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게 더 행복해지고 더 그 복지가 우리한테 그 혜택을 받는 건가? 그거는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과학 발전 이런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우리의 폐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과학 기술을 이용할 것인지는 결국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과학 정책자나 과학자나 그런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상 성공한 문화가 호모사피엔스에게 가장 좋은 문화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근데 유발 하리 교수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왕조가 새로 생겼다. 그것이 과연 인류에게 그게 좋았던 것인가? 그 왕조를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겠죠. 우리가 왕조를 새로 만들므로써 백성이 편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삶에 그 살아가는 지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